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데이비드 존 마츠켈리 작품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얘기할 작품은 배트맨 이어 원입니다. 스토리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스토리 얘기하기 전에 요게 이제 배트맨 이어 원 소개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앞에 조금만 좀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요걸 읽어드리고 이 작품 얘기를 하면 좀 더 입체적일 것 같아서 1986년 DC 코믹스 편집국은 DC의 영웅들을 쇄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리뉴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미 상상수가 오래되었고 그 중에는 나이가 반세기 가까이 되는 캐릭터도 있었다. 대규모 개혁은 피할 수 없었고 DC는 수많은 캐릭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시에 가장 오래된 3명의 영웅을 그 시작점으로 잡는다. 바로 슈퍼맨, 원더우먼 그리고 배트맨이었다. 슈퍼맨과 원더우먼 이렇게 두 프로젝트에 배정된 작가와 화가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배트맨이 문제였다. 배트맨은 언제나 배트맨이었기 때문이다. 1939년 밥 케인과 빌 핑거가 창조해낸 원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배트맨이라는 인물이 생겨난 원인과 과정, 그가 자경단 활동에 집착하는 이유를 완벽히 보여주면서 나아가 20세기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현실에서 부딪힐 공포와 좌절 그리고 희망까지 반영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DC 편집자들은 배트맨의 기원을 바꾸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고 개선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이미 훌륭한 기원에 깊이를 주고 복잡성을 더하고 좀 더 넓은 맥락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세부적인 항목을 더해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더욱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이 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각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50년간 코믹북 작가들이 발전시킨 각종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그동안 배트맨 이야기에 담지 못했던 가능성을 현실로 옮기게 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배트맨 이어 원이었다. 입니다.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원래 1939년도에 처음으로 코믹스 시장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랄까 원더우먼과 슈퍼맨은 결국에는 외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뉴얼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죠. 그냥 뭐 형태가 다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데 배트맨은 사람인 거야. 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캐릭터들을 다시 리뉴얼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배트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프랭크 밀러라는 사람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작품 중에 배트맨 리뉴얼 첫 번째로 나왔던 작품이 앞전에 잠깐 얘기했던 배트맨 더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작품이었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나온 게 배트맨 이어 원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내용은 간략히 하자면 그냥 늙은 배트맨이 나와요. 이미 은퇴한 배트맨이 나와서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자경단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게 꼭 그 공포심이나 뭔가 트라우마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악당들을 때리고 패면서 본인이 느끼는 희열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늙은 몸뚱아리의 브루스 웨인이 그걸 거의 정신착란처럼 일으키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앞선에 말씀드렸던 깊이감 있는 서사 같은 것들이 더 부여되는 거죠. 그전까지 영웅은 쫙 나타나서 고뇌하다가 악당과 싸우다가 이기면 끝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뭔가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깊숙이 들어가는 거기다가 거기 다크나이트 리턴즈는 나레이션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브루스 웨인의 내부적인 이야기까지 더했다면 그 다음에 같은 프랭크 밀러라는 글작가가 쓴 작품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그린 배트맨 이어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스토리를 좀 읽어드릴 텐데 간단히 얘기하면 배트맨의 탄생 배경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 여기에 예외란 없다. 언제나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온 슈퍼히어로 배트맨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다. 지극히 평범한 날 괴한의 손에 부모를 잃은 브루스 웨인. 이때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어둠의 투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혹독한 수련과 준비를 마치고 고담으로 돌아와 그 첫 발을 때려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 무작정 거리로 나가 악을 처단하면 되는 건가? 악의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영웅의 행세가 도리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브루스 웨인에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에게도 이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아주 개인적인 사건에서 시작해 대의를 관철하는 영웅의 걸음을 걷기까지 다소 어설프고 때로 무모하지만 그 자체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배트맨의 첫걸음, 누구도 조명하지 않았던 영웅의 첫 해를 배트맨 이어 원을 통해서 만나볼 시간이다 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배트맨 이야기는 영화 속에서 어렸을 네. 때 막 그 총 쏘고 엄마 진주 목걸이 탕 튕기고 뭐 이러면서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영화 보면 다 나오니까. 네, 근데 보통 그 예를 들어서 가장 그러니까 막 되게 기원이 예전부터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한테는 그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 나이트 네. 배트맨 비긴즈 비긴즈. 그거부터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왜냐면 저는 로빈이 있는 것도 원래 몰랐었어요. 왜냐면 그 영화로 처음 접했어가지고. 그렇겠네. 그래서 나중에 재밌다. 찾아보니까 로빈이라는 애가 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 책이랑 근데 옛날에 TV 시리즈로 나왔었던 게 처음이었었나요? 그랬었나? 아무튼 그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옛날에. 약간 이게 원래가 이랬었는데 내가 처음 접한 게 그거다 보니까 되게 간극이 오히려 더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요즘 분들은 또 옛날 거까지 뭐 찾아보지 못했었던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1980 아까 얘기했던 그 해 85, 86, 87 이때 이제 대대적인 리뉴얼 공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뭐 그전에도 살짝은 나왔죠. 뭐 왜 배트맨이 그렇게 됐나 이런 것들을 나오지만은 그 탄생 배경을 다루는 작품도 이때가 처음이었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빌런들한테도 서사를 부여해. 그냥 악당이야, 그냥 적이야 이런 게 아니고 쟤도 왜 저렇게 됐나라는 걸 서사를 부여하는데 오늘 그렇게 연결해서 조금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배트맨 킬링 조크라고 하는 앨런 무어가 브레인 볼랜드라고 읽는데 저는 이분이랑 같이 작업했던 배트맨 킬링 조크라는 그 작품까지 해서 이 작품들이 꽤 엄청 유명하죠. 배트맨의 모든 역사를 바꿨고 이 세 작품에서 결국 우리가 보셨다는 그 모든 영화들의 시작이 이 세 작품이 다 있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트맨 이혼을 더 좋아해.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사실은 아까 인수 작가님이 얘기한 걸 좀 덧붙이면은 그 당시에 분위기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그런 거에 관심은 없지만은 만화 미학적으로 좀 접근하자면은 우선은 캐릭터나 서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슈퍼맨이던 그 당시에 뭐 엑스맨이건 배트맨이건 이 사람들이 입체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모던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들도 시대를 맞이한 거지.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의 나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 슈퍼맨이다? 그럼 슈퍼맨은 청년 결백하고 되게 완성된 인간이고 외계인인 척하지만 그리고 배트맨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되게 정의롭고 사람 안 죽이고 부자인데 어떤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이게?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자선 사업도 많이 하면서 노블레스 노블리즈. 그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되게 구현하는 엄청 좋은 인간으로서 사실 그런 식으로 다 보여지고 예를 들면은 월트 디즈니도 예를 들면은 동물 캐릭터면은 사실 너무 순수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무것도 무해한 존재 한마디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당시에 월남 전쟁 그리고 뭐 이런 전체적인 미국의 패권주의 이러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히피 문화도 오고 이러면서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 대한 방골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문화적으로도 막 벌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조현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로버트 크럼인데 그 로버트 크럼이 그 동물 캐릭터들을 그리면서 뭘 하냐면은 원래 그 당시에 이제 미키 마우스나 이런 애들이란 거는 그냥 뭐 재밌게 놀고 진짜 못된 짓이 뭐냐 근데 예를 들면은 망치로 뭐 고양이 못 때리는데 그게 사실은 귀여워 보이는. 근데 그래서 마치 그 이 세상은 험하고 잘못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근데 로버트 크럼이 이제 뭘 했냐면은 근데 그런 애들이 큰 동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어른 고양이, 어른 쥐, 어른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걔네들이 어른 갑자기 구피 막. 그렇지.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섹스하고 그치. 막 그러는 거지. 성관계하고 이러니까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사실은. 뭐야 왜 내 애들이 왜 그치 내 미키마우스는 이렇지 않다고. 그런 와중에 그런 전조 현상이 한참 있는 와중에 그 왓츠맨이란 배트맨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크나이트 리턴즈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우선은 늙은 배트맨이 나오는 것도 우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은 충격적인 거야. 왜냐면은 내 배트맨이 할아버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영웅이 나이 든다는 네, 거를 생각하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배트맨이 지금 적으로 그 나중에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애가 슈퍼맨이야.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리턴즈에서. 근데 그 슈퍼맨이 왜 싸우냐면은 너무 정부의 그 미국 정부의 뭐라고 하지? 수족인 거야. 물론 힘이 세니까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의 편인 거지. 한마디로 뭐냐면 그 당시에 시대상인 거야. 한마디로 배트맨은 일종의 이 프랭크 밀러가 유명한 좌빨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를 부셔야 되긴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슈퍼맨은 뭐예요? 완전 강력한 판타지잖아. 이길 수 그렇죠. 없지. 이길 수 없. 그러니까 미국의 이게 판타지라고. 이미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점철된 복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를 어떻게든 주먹 한 방 날리고 싶은 거지. 슈퍼맨 얼굴에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은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지만 갑자기 예를 들면 이번에 2024년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데 너무 충격인데. 유재석이 제가 못 정부의 들었는데. 놀이개라서 걔를 한 대 쳐야 돼. 근데 그 영화를 봤더니 너무 재밌어. 누가 쳐요? 모르지.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의 무언가를 전복시키는 걸로 물론 서브 텍스트를 잘 넣어야지 아무 맥락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그 당시에 이 문화 전반에 걸쳐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야. 근데 그러니까는 무슨 아까 전에 인수 작가님도 얘기 잘했지만은 출판사들이 놀란 거지. 예를 들면은 바보 같은 슈퍼맨 나와가지고 잘 지냈어? 내가 다 구해줄게. 이런 애들을 만화로 계속 내면은 책도 당연히 안 팔리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그 냉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냉전 시대 지나고 아까 말씀 주신 베트남 전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1955년에서 1975년까지예요. 물론 미국이 참전이 뒤에 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참전한 건 20년이라 할 수 없지만 태어나서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히피들이 막 나와서 국가에 대해서 외치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분위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를 뒤엎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컴블 거기 앞에서 그 히피들 마약상 앞에서 이거 그냥 가로지로 그냥 가판 깔아놓고 로버트 컴블이 만화책 팔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던 것들이 영향을 주다가 이제 메이저 시장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프랭크 밀러 같은 사람이 다 때려 부시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기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언뜻 보면 안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큰 거거든. 맞아요. 그 네. 사람들이 그래, 어른이 된 거지. 그치. 어른이 된 게 80년대, 90년대인 거야. 음. 근데 그런 면에서 돌아와서 이제 리뉴얼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당연한 건 뭐야?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출판사에서 이제 리뉴얼을 해야 되는데 뭐야? 배트맨 왜 이렇게 됐지? 지들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서브로 있었지. 그러니까 그 메인 줄기는 맨날 악당 물리치는 거니까. 근데 뭐 언뜻 대사 한마디로 막 너가 부모님이 그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들이 이제 리뉴얼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IP 캐릭터들을 다 정갈하게 기원 이어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돈을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때 그 코믹스 코드라고 미국 네. 만화가 검열 제도가 심했어요. 그런 지점도 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왜냐면은 사실 순서로 치면 이어원이 나오고 다크나이트 리턴즈가 나와야 되잖아. 맞아요. 혹은 중간에 킬링 조커가 나와야 되고. 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크나이트 리턴즈 나오고 이어원 나오고 킬링 조커 나왔다고. 이게 사실 되게 기본적인 문화 흐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선 누가 한 명이 때려 부셔. 몰라. 일단 마음에 안 부셔. 들어. 꺼져. 슈퍼맨. 그렇게 읽을 수 있겠구나. 그게 기본이에요. 음. 그리고 뭐야? 돈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 뭐야? 이거 돈 되네? 그리고 이게 멋있구나. 이게 쿨하구나. 마치 지금 요즘에 한국에서 다 팝업 스토어 하는 것처럼. 왜냐면은 팝업 스토어 요즘에 어디서 해요? 현대백화점에서 한다고. 여기서 하죠, 성수. 여기서 하고 백화점에서 한단 말이야. 백화점 예를 들면은 백화점에서 원래는 팝업 스토어 한다고 하면 백화점에서 거절했다고. 근데 지금 제발 와서 해달라고 하잖아.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대세가 된 건 거죠. 그쵸. 문화의 기조라는 건 언제나 예를 들면은 애플이 마이너였어요, 메이저였어요. 마이너잖아. 그죠. 언제나 그래요. 팀버튼 크리스마스 악몽 할 때 디즈니에서 쫓겨났잖아. 하기 전에. 근데 월트 디즈니랑 이상한 아리스 앨리스 만들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이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때려 부수는 게 나오고 놀래고 변화하고. 이거 근데 되는구나를 그쵸. 알았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당연히 다크나이트 리턴즈랑 왓츠맨도 뭐예요? 권력, 정복하는 감시자들의 거지. 감시자는 누구인가? 때려 부시기. 그렇죠. 때려부셔. 한마디로 뭐냐면 거기 나오는 애들이 다 사실은 그 기존에 있던 히어로들의 메타포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런 면에서 다크나이트 리턴 나오고 바로 들어간 거지. 이어원, 배트맨의 그 기원을.
그리고 나서 이제 킬링 조건 나왔는데 킬링 조건 당연히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주변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척점. 그러니까 순서가 딱 맞는 거지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저는 일단 배트맨 시리즈를 언제 처음 봤냐면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시간 때 처음 봤거든요. 이젠 놀랍지도 않다. 아니 영화로 처음 아 봤어요. 영화를. 영화로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아, 아니 그때- 요즘에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배울 때 영화로 그때 뭘 배워요? 틀어줬냐면 배트맨 다크 나이트를 어. 틀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나요. 수업을 안 하고 영화를 보여준다는데. 되게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셨네. 그쵸?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봤고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게다가 걸작이잖아. 그러니까 네. 그때 재밌게 봤는데 문제는 이제 결국에 또 수업 시간에 본 거니까 집에 가서 안 찾아봐요. 그래서 배트맨에 대한 존재를 잊고 있다가 이제 20살 돼서 이것도 이제 배트맨 만화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DC에 있는 걸 보고 해서 그때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보는데 이어원은 안 봐가지고 이번에 처음 봤었어요. 처음 봤었는데 어때요? 아까 임나원 작가님이 말해주셨잖아요. 처음에 너무 누가 말하는지 헷갈렸다. 음. 그래서 저도 아씨 이거 누가 말하는 거지? 하고 맨 처음에 너무 헷갈려서 음. 뒤적뒤적거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뒤적거리면서 보다가 딱 그게 있어요. 배트맨이 이제 자기의 감각이 사라진 그날부터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부터 약간 뭔 얘기인지 알겠다고 감을 잡고 그 뒤부터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이야기적인 포인트라기보다는 되게 재미있는 구석들이 중간중간에 숨어 있어서 그런 거를 찾으면서 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데이비드 마츠켈리 이거 이어원이 그림에 있어서 되게 조금 놀랍다기보다는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히어로라는 거는 강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을 되게 빡빡하게 쓰거나 각지 느낌으로 물론 구형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엣지 있게 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뭔가 느낌을 주는데 이 이어원 같은 경우는 그림이 너무 스무스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붓을 기반으로 하는. 약간 그 펜촉이 아닌 느낌인 거지. 그래서 맞아. 그걸 보고 좀 놀랐어요. 특이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읽기 좀 힘들긴 했어요. 솔직히 그런 건 있어,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근데 되게 그래도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도 당연히 영화들을 먼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출발이 여기서 왔구나. 구도나 연출되는 장면이나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이어는 미학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클래식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낄 때는 그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엄청 고전주의자야. 마츠켈리가? 마츠켈리가. 근데 고전주의자인데 꿈틀대고는 있었던 것 같아.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은데. 진짜 그래.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 진짜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클래식한 사람이라 그 사실 태도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아르스테리오스 폴립이 자기 얘기잖아 사실. 자기 얘기라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그 요소가 당연히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 엄청 고집쟁이의 고전적인 걸 기반으로 하되 변주는 주는. 근데 이건 사실 유리도시까지 쭉 이어지거든. 고전적인 가치를 엄청 중시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태도가 그쵸. 그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상업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다크나이트 리턴즈도 그렇고 이 당시에 그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클래식했던 게 뭐냐면은 왓츠맨 영향이 되게 컸어. 아홉 칸 나눠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왜냐면은 왓츠맨이 그 당시 만화가들한테 너무 센세이션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단순히 아홉 칸 나눠가지고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부여가 있잖아. 제가 예전에 그 좌우대칭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클래식한 거 안에서 내가 어떤 미학을 넣을 것이냐가 핵심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변주가 많진 않아. 그냥 좀 소심하게 열고 닫고 사성칸도 사실 없고 거의. 그런 면에서 좀 단조로운 게 있죠. 그리고 외주니까. 그런 것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꽤 변주를 준 만화야. 근데 또 서사적으로도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메인 빌런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서 걔랑 뭐 양강 구도로 돼서 막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대결 구도도 아니고. 맞아,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약간 조금은 예를 들면 그 롱 할로윈인가? 이게 제가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좋아하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미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계속 만나야 돼.
거기 근데 배트맨 범죄들 다 나와.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스퀘어 크로우, 그 조커, 퀴즈 내는 그치. 그 이름 까먹었어. 이름 까먹었다. 리들러. 아 맞아 투페이스. 리들러 리들러 투페이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미 제목이 롱 할로윈이잖아. 긴 할로윈. 하룻밤에 다 만나나.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게 2개거든요. 근데 너무 이미 어때요? 너무 재밌어, 그냥 너무 재밌어, 무슨 벌써 아무 재밌어. 일이 없어도 너무 재밌는 네. 거야.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캐스팅만 해도 너무 신나. 걔가 됐어? 근데 그 배트맨이 계속 만나고 다녀 걔를.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더 이어원이랑 배트맨 더 이어원은 그게 없잖아. 그게 되게 심심하다고 좀. 그런 면에서 약간 뭐랄까 공부하는 의미로 보는 게 좀 있지. 배트맨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네, 위한. 맞아요. 항상 보면 근데 이렇게 뭔가 기원을 다룬 책이나 영화는 시리즈 중에서 항상 뭔가 그런 자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느낌. 진짜 재미보다는 항상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 같은 작품. 프로메테우스는 다르죠. 그건 처음부터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배트맨 비긴즈도 사실은 2편이 워낙 걸작이니까 또 다크나이트. 그렇고, 네, 크리스토퍼 놀란 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마블에서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 퍼스트 어벤져도 솔직히 다른 좀 거에 비하면 차분하지. 차분하고 그랬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보면은 그럴 수 왜냐면은 있었던 것 내가 사실은 이 특히나 이런 히어로물 시작은 제일 멋진 걸 보고 반해서 시작하거든. 그쵸. 그래서 시작은 뭐지 했더니 아무것도 뭐 장비도 없고 맞아. 살짝 어설프고 빈털터리야. 어설프고. 빈털터리에 심지어 막 어리숙게 막 맨날 화나 네. 있어. 맞아. 침착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약간 실망 아닌 실망을 하게 되지. 근데 실망도 하면서 같이 그런 것도 생길 것 같아. 인간적으로 배트맨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지점? 쟤도 결국 사람이구나. 그렇죠. 처음엔 좀 실망하지만 나중에는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얼마나 힘들까. 정이 더 처음엔 가죠. 그랬구나. 그렇게 바뀔 것 같은데 그 기점이 되는 작품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또 귀여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거를 다룬 게 저는 최근에 또 봤던 게 이번에 배트맨이 또 리부트가 됐잖아요. 그 맷 리브스가 네. 다시 하는 로버튼 패틴슨이 배트맨 역을 맡았는데 트와일라이트 주인공. 그 1편인 더 배트맨이 이 이어원 이야기를 거의 이제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어설픈 배트맨을 보면서 귀엽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보면서 아직은 막 완벽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정도 드는 그런 단계로서도 서사로는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기 그 아까 마츠모토 얘기할 때 네. 그 고고몬스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감히 예언하자면 그 말년은 동경일리를 이제 기점으로 전후가 나뉠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배트맨 더 이어원 전후의 시작부터 유리의 도시까지 이게 쭉 이어져요, 사실 기조가. 그리고 유리의 도시랑 아스테리오스 폴립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 바뀌거든. 그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 작업일 수도 있지만은 뭐 가르치면서 느꼈던 것도 있을 거고 강의를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이 배트맨 이어원이란 작품이 마추켈리가 굉장히 잘 그렸는데 마추켈리가 그렸기 때문에 뭐 지금 마추켈리 얘기할 때 중요하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배트맨을 리뉴얼할 과정에서 프랭크 밀러라는 사람이 이 신인 작가 이거 그릴 때 27, 28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작가를 픽해서 같이 작업을 했으려고 했었던 그 작가인데 이 작가가 나중에 이렇게까지 변해오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배트맨 이어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이 이전에 이미 그런 것도 컸겠죠. 그 프랭크 밀러가 본 어게인 데어데블 시리즈. 데이브 마츠켈리가 했는데 보니까 이 자식 꽤 싹수가 잘하네? 노란 걸? 아니 정말 그렇잖아. 왜냐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내 이야기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 근데 프랭크 밀러도 대단한 게 그 저 다크나이트 리턴즈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그 이후에 신시티도 프랭크 밀러가 했잖아요. 91년. 그러니까 이 프랭크 밀러도 그림을 못 그린 사람도 아니고 당연히 신시티는 본인이 그렸으니까. 그리고 미친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림 필력이 말이 안 되거든요. 맞아. 근데 무슨 뜻이냐면은 아마 그 사람 눈에 차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본인이 워낙 또 할 수 시나리오 있으니까. 글을 엄청 잘 쓰고 자기도 그림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내 시나리오를 누구한테 맡겨? 근데 봤더니 사실은 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어. 근데 그런 와중에 데이비드 마츠켈리라고 괜찮은 사람 있다고 봤더니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데어데블 시켜봤더니 잘해. 이 자식 봐라. 좀 친다. 그치 좀 친다 이 자식. 그래서 그래, 이번에 중요한 거 하나 맡겨볼까? 데어데블로 한번 테스트 했으니. 근데 그게 더 이어원인 거지.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건 이때도 깔끔하게 되게 잘 담았어. 군더더기가 없고 이어원도. 맞아.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저도 더 알아보고 더 이제 하면 누군가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어쨌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유리의 도시까지. 유리의 도시가 94년도인가 97년도인가 94년도? 94. 네. 그러니까 요 사이가 한 뭐 6, 7년의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변주가 없어 거의. 근데 유리의 도시는 보면은 사실 왓츠맨의 또 다른 그러니까 그 만화 미학적으로 치면 칸을 쓰는 게 9칸을 써서 9칸을 기본적으로 하되 거기에 수많은 변주를 넣는 만화 문법이에요. 그죠. 혹시 보시면은 근데 이제 9칸을 변주하는데 그게 사실 왓츠맨의 문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 네, 그런 면에서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실험적인 거는 당연히 잘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변주를 할까요 하면은 기회가 없었던 건지 혹은 사실은 개인 작업에서 계속 하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엄청 큰 변화 없었다. 근데 유리의 도시를 계기로 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스테로폴립에서는 완전 다른 확 작가, 뒤집히죠. 그죠? 완전 다른 작가가 됐죠.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다. 근데 요 기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배트맨 이어원의 유리의 도시까지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네. 이 유리의 도시가 이게 국내에서 지금 절판이 돼서 원래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그냥 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준 작가님이 이거 꼭 해야 된다. 중요한 작품이다. 근데 뭐 오늘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기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칸 쓰는 거를 보면은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항상 어떤 작가의 만화에 미학을 공부하거나 탐구할 때 제일 재밌는 거나 그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만화 고유의 도구인 칸이랑 말풍선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혹은 어떤 취향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배트맨 더 이어에서 유리의 도시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예를 들면 그 도구를 쓰는 게 별로 바뀌질 않아. 뭐 관심이 없거나 혹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 사실은 개인 이제 독립 출판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네. 거기에서 뭐 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상업지에서는 찾기 힘들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내재는 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아스테로스폴리에서 폭발하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유리의 도시긴 해요. 왜냐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는 뭐냐 칸이 닫혀 있고 뭐 말풍선도 변주가 별로 없고. 근데 저 훨씬 더 정돈되긴 하거든요. 어떤 뜻이냐면은 말풍선이 뭐 이렇게 겹쳐 있고 Z축을 쓰는 방식 같은 게 훨씬 더 정돈되긴 해요. 유리의 도시에서. 배트맨 더 이어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정립이 안 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칸을 여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는 거지. 그냥 뭐 배경이니까 열고 아니면 닫고. 근데 그런 면에서 유리의 도시에서 되게 완전 명확해.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 기조가 변화 있는 건 아닌 거야. 그냥 맞아 칸이란 건 이런 거지. 말풍선이 이런 거야. 라는 거를 기존으로 거기서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파괴적이거나 자기 스스로 이거를 뒤집는 건 아닌 거지. 근데 아스테로스폴리에서 바뀌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유리의 도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아까 왓츠맨의 그 기조가 이어져 온 건데 3단 3컷. 네, 3단에 9칸을 쓰는 그런 만화를 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유리의 도시를 스스로 돌아볼 때 막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너무 똑같아 왓츠맨이랑. 이 만화, 그러니까 칸에 있어서는. 근데 이 안에 있는 말풍선이나 혹은 도구, 특히 이거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유리의 도시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곧 나다. 그러니까 정체성이고 인간은 무엇인가랑 연결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어떤 뜻이냐면은 왓츠맨에서의 아홉칸은 너무나 강력한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좌우대칭이라는. 내용이랑 결합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기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면적인 문법을 가져왔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풍선 이것도 있는데
그분이 인수 작가님도 들었다고 얘기하셨지만은 입에서 말풍선이 나온다. 그리고 이 말풍선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들어가요. 이 물 안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나다라는 거야. 나. 나랑 연결되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는 이 유리도시에서는 언어로 정립돼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언어가 없다면 나도 없다. 이게 근데 이미지를 좀 설명드리면 말풍선 말꼬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입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입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입 안으로 들어가서 말꼬리가 위장을 지나서 안으로 쭉 들어가. 그럼 그 안에 또 누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속으로 또 들어가면 그 사람 입 속으로 그 말꼬리가 들어가면 또 누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그냥 우리 말풍선에서 말꼬리는 그냥 옆에 있잖아. 네. 그게 아니고 그걸 입 속으로 넣는 연출을 했는데 마추켈리가 이 장면이 생각 안 났으면 난 이거 안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오프닝 같은 개념인데 인수 작가님 말한 게 24페이지부터 미메시스 버전인데 저는 열린 책들 버전도 가지고 있지만 미메시스 버전이 그래도 그나마 구하기 쉬워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 인수 작가님이 말한 시퀀스가 24페이지부터 미메시스 버전에 24페이지부터 여기 33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게 말풍선이 쭉 그러니까 안으로 계속 파고들어요. 어떤 누군가에. 이 사람은 어떤 나중에 가상인물의 아들인데 쭉 파고들다가 어떤 신화적인 요소도 나오고 쭉 들어가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풍선이 계속 기호적으로 되는데 그러다가 이 9칸이 감옥 창살이 돼요.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30페이지인데 그리고 그 창살 안에 아까 그 말을 하던 사람의 인형의 모습이 이 말풍선으로 나오면서 이 시퀀스가 끝나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자체가 주제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아직 껍질이 없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 그거랑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최준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결국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저 밑에 들어가면 네, 안으로 들어가는. 왜냐면은 이 유리의 도시는 기본적으로 그 폴 오스터가 글을 쓴 거니까 소설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어를 떼려야 뗄 수 없잖아. 만화가라는 거는 연출과 그림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왜냐면은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한마디로 뭐냐면은 유리의 도시는 그 아트 슈피겔만 G라는 만화를 한 아트 슈피겔만의 기획으로 일종의 이루어진 만화인데 폴 오스터와 그 데이비드 마츠켈리를 결합시켜가지고 근데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이걸 떠올리지 않았으면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언어의 이야기 그러니까 언어로 나는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소설인데 그거를 내가 만화로 한다라고 했을 때 언어가 중심이고 언어가 전부인 작품을 내가 이미지로 그걸 장면화해야 돼. 한마디로 뭐냐면은 언어를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문학적 사유가 충만한 이야기란 거거든요. 근데 이 사유를 한다는 거를 장면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유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의미가 닫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아까 인수 작가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만화적으로 장면화를 만약에 해내지 못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예전에 말씀했잖아요. 이거는 왜 만화여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내가 왜 만화로 해야 하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 제 요새 최대의 고민입니다. 네, 그래서 각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게 일종의 재밌는 건데 배트맨 더 이어머는 마치 만화여야만 해 같은 이야기가 아닌 것만 같다. 근데 유리의 도시는 이거는 원작이 소설이지만 너무 만화적이네. 근데 아스테리오스 폴리버 어떠냐면은 어떤 면에서 이야기는 좀 평범해. 근데 이건 맞아. 만화가 아니면 안 돼. 표현되고 있는 결국에는 거길 향해 가는 작가인 거야, 이 사람은. 그런 면에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유리의 도시죠.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마무리만 하자면은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그래서 이 세 권을 다 잘 보면 좋아. 누가 내줬으면 좋겠어. 유리의 도시 좀 내줘 다시.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구하기 어렵진 않아요. 한 3-4만 원만 내면. 아니면 중고- 도서관에서 빌려봐도 제일 되는데. 싼 거는 중고 중에 그 맞아, 등급이 도서관. 퀄리티가 있잖아. 중짜리는 한 18,000원, 2만 원에서 사긴 사요. 도서관에서 사면 되죠. 도서관에서 보면 되지. 보면 되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거 마무리하자면은 네. 유리의 도시가 원작이 언어를 가지고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나 사유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주인공이 가짜 인물이 되고 가짜 인물이 돼서 가짜 인물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중간에 이 의뢰를 한 어떤 남자의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그 남자의 아내가 의뢰를 한 건데 이 남자가 누군가를 찾으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을 할아버지 찾으러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뭔가 자기를 못 알아봐. 당연히 낯선 사람이 당신 누구요? 약간 이런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떤 관계가 생겨가지고 매일 가요 그 사람한테.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이어져. 첫 번째 만남 때도 당연히 당신 누굽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도 당신 누구요? 이러는 거야. 세 번째 만났을 때도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자체가 넌 누구이냐, 난 누구인가의 이야기인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구나. 그치, 물어보는 거야 그 자체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처음 장면에서는 어떠냐면은 이게 완전히 메타적인 건데 첫 장면에서는 그 할아버지랑 어떤 대화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그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 이 사람 대다가 알 테지만 나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다시 그치. 쟁점하려고 한마디로 한다.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나의 언어, 내가 말하는 법, 내가 말하는 법이 곧 나거든. 그지?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에 이런 대화들이 이어져 언어에 관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이 할아버지랑 얘기할 때 나오는데 이게 되게 만화적인 건데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그래서 대단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의 맨 처음에 첫 글자가 커. 많이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야.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대사에 어떤 장치를 넣어요. 그리고 폰트도 당연히 다르지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언어, 그러니까 만화지만 언어 글자에도 장난을 계속 쳐. 그리고 어쨌건 돌아와서는 두 번째로 뭐 하냐면은 두 번째 이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당신 누구냐고 하니까는 헨리 다크라고 해. 헨리 다크라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말이 안 된대. 왜냐면은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가상의 인물 누군가를 상상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 언어를 가지고. 언어로 내가 창조하는 거지. 아 어렵다. 약간. 되게 형이상학적인 만화예요. 시적인 거야.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 언어로 나를 상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사유하는 소설인데 그거를 심지어 사유하는 만화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소설을 볼 때는 사유를 하면서 이것들을 문장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 이 만화를 볼 때는 만화를 보면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세 번째에서 뭐냐면은 당신 누구요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들이라 그래, 아들. 그게 무슨 뜻일까?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인간이 된 거야 어쨌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굳이 대충 해석하자면 한마디로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랑 다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 끊임없이 신화적인 요소가 나와.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에는 나는 언어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 두 번째는 헨리 다크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거는 가상의 인물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나를 상상해야 돼. 근데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춘기가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난 거지.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을 치면 태초에 근데 말씀이 이런 게 있었다. 아스테리오스 폴립하고도 연결되는 완전 점이 있는 연결돼요. 것 같아요. 완전 연결돼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술가야, 예술가. 음.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 이어온 때부터. 그러면서 여기 이어줬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찾으러 갔더니 이 할아버지는 없어. 왜냐면은 이제는 졸업한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이제 내가 누군지를 고민해. 이제 스스로에게 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처음에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이 이야기 뭐냐면은 남이 의뢰를 해요. 내가 가짜 행세를 해서 가짜 인물들을 찾으러 다녀. 한마디로 텅 비어 있는 거지. 근데 그리고 찾아가면서 결국에 날 찾아. 근데 그거를 이제 누군가한테 난 누구요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사람 사실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만화 미학적으로 엄청나게 잘 풀어냈거든. 그러니까는 뭐 만화 백선에 가면 뽑히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돌아와서 얘기하자면은 배트맨 더 이어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칸이나 말풍선이나 그림이나 만화 미장센적인 요소들을 엄청나게 잘 풀어내고 그거를 기호적으로 되게 담아내. 한마디로 그래 너가 언어에 관해서 원작 소설을 썼어? 그래 나는 기호로 사실은 그걸 풀어볼 거야. 그래 이거는 어때? 이거는 정말 만화 고유의 무언가지 않아? 그러면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됐죠. 그래서 각색이 훌륭한 거고. 그러니까 이어원을 만들 때에서 여기 그 유리의 도시로 넘어올 때 기조에서 기존에 본인이 그 상업 만화에서 하던 어떤 칸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베이스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이 소설을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기호학적인 만화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업적인 틀 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실험이나
본인이 생각해봤을 때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주들이 좀 담겨 있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유리의 도시 같은 작품이다라고 보면 네. 딱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사실 앞에서 써져 있는데 아트 슈피겔만 얘기를 살짝 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다뤄야 되는데. 아트 슈피겔만의 그 쥐라는 만화도 구하기 그건 쉬우니까. 네, 그건 네. 어디든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퓰리처상을 탄 최초의 만화가잖아요. 음. 근데 이분도 사실은 그 전에 G 이전에 했던 만화들을 보면 엄청나게 실험적이에요. 완전 아트코믹스, 한마디로 그 로버트 크롬 세대. 예, 그래서 그 어떤 기조의 통념들을 깨는 만화를 해왔던 사람의 첫 세대이거든요, 미국 시내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했던 만화 중에 어떤 만화 그 일러스트 중에 유명한 게 잉크를 들이붓는 게 있어요. 자기 목 그 입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술 마시듯이 잉크를 들이마셔 이렇게. 그 엄청나게 인상적이거든. 근데 그 아트 슈피겔만이 어쨌건 완전 아티스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이 폴 오스터랑 이 데이비드 마츠켈리랑 조인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유리의 도시는 너무 그 만화와 소설의 그 거리감, 갭에서 오는 차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지. 그러면서 나온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이게 제가 말을 좀 그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되게 쉬운 만화예요. 근데 물론 형이사적이긴 하지. 이영원이 훨씬 더 쉽지. 당연히. 이영원은 그냥 봄 내는 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아트 슈피겔만이 이제 그 폴 오스터랑 어떤 누군가에게 이거를 정말 만화적으로 각색을 잘 할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게. 근데 이 데이비드 마츠켈리는 이영원이나 상업지도 엄청 잘하지만 자기 작가 출판으로도 꽤 실험적인 만화를 많이 잘해왔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은데?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아트 슈피겔만도 난 놈인 게 난 사람인 게 난 놈. 고유 명사잖아. 난 예를 놈. 들면은 로버트 크럼한테 맡기지 않은 거지. 그럼 큰일 나요. 왜냐면은 이 상업지와 예술의 중간 어딘가에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겠다고 느낀 거야, 자기가 볼 때. 근데 그게 데이비드 마츠켈리였고 너무너무 성공적이었던 거죠. 일선에 일하시는 웹툰 작가님들 사석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되게 상업적인 딱딱딱 FM적인 만화를 만드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상업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진짜 딥하게 만화 얘기 하시는 작가님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맞춰서 작품을 낼 때는 그렇게 내는데 뒤에서 모여서 얘기할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 말풍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데이비드 마츠켈리도 그 당시에 그런 작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고 아까 얘기했던 시대도 좀 변하고 본인한테 또 이 슈피겔만이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뭔가 작품 의뢰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 얘기를 좀 잘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주를 해볼까 하고 나왔던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작품이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아스테리오스 폴립이라는 작품이 본인 약간 서사 기반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되게 말씀 잘하신 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신 게 어쨌건 좋은 작가? 잘하는 작가는 언제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 같다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상업지를 안 했으면 아스테리오스 폴립 안에 있는 그 남자 주인공처럼 됐을 거야. 근데 저 동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업지도 했기 때문에 맞아. 좋은 작품이란 거 나 혼자 만족하고 나 혼자 내 세계에 갇혀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거를 알아듣게 만들고 내 의도를 잘 전달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무언가구나라는 거를 그 중간 어딘가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유리의 도시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꽤나 아스테리오스 폴립의 남자 주인공 같은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런저런 걸 유추해 볼 때 꽤 어쨌건 이 세 권 중에 제일 어렵고 되게 능동성을 요구해 독자한테. 그런 면에서 에너지가 많이 들죠. 에너지도 많이 들고 독자가 되게 피곤해지거든. 저도 보면 이번에도 두 번째 봤는데 너무 피곤했어. 좀 집중해야 될 예를 필요가 있어. 들면은 왓치맨이 그렇잖아. 왓치맨은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인정. 정말 열심히 보면 정말 재밌어. 그리고 대신 지쳐. 근데 길을 빨리는. 예를 들면 뭐 주술회전 볼 때 지치나? 그냥 신나기만 하지. 그냥 쑥쑥 보죠.
신나. 그렇잖아. 주술회전이 왜요? 얼마나 신나냐면은 보고 나서 내가 손가락을 꼬아. 영역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유리도시나 왓츠맨 보잖아요. 지쳐서 누워야 돼. 끊어봐야 돼. 맞아. 네,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고 이분이 어쨌건 근데 유래도시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되게 통찰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가르치면서 또 자기 고민하고 이러다가 아스르폴까지 간 거죠. 근데 근데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유리도시를 이 유리도시를 그래서 접근하실 때 이연 볼 때는 마음 편하게 좀 보시면 되는데 유리도시를 이제 저는 구해서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 미학적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왓츠맨 얘기만 이어서 마무리할게요. 근데 돌이켜봤을 때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왜 좀 아쉬웠을 것 같냐고 하면은 너무 사실은 핵심 키워드를 관통하는 문법이 왓츠맨의 그 문법에 너무 좀 약간 기대했어. 그 아홉칸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홉칸이라는 창문, 이분도 Z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이어원을 할 때는 약간 Z축이 미묘한 게 있어. 근데 유리의 도시부터 분명해져, 완전히. 근데 이 Z축을 잘 쓰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작가라고 생각하는 저는. 근데 이게 그 아홉칸 얘기를 하자면은 이 아홉칸이 뭐냐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나를 내가 찾아가는 이야기.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이 아홉칸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 아까 윤수 작가님도 얘기했던 장면인데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나, 이걸 어떻게 내가 탈출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거든요.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인 거지. 이 장면. 이게 32페이지. 근데 결국에는 이 9칸을 기존으로 변주는 많아. 뭐 가운데 2개가 합쳐지고 뭐 중간에 위아래가 합쳐지고 뭐 이런 게 많거든요. 변주는 있어요. 근데 이 9칸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데 이 남자가 결국에는 이런저런 변화가 있고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가서 이 9칸이 결국에는 자기를 스스로 알게 되는 순간 이 9칸이 무너져 내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작가인데 텅 빈 공간으로 돌아가서. 근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 아까 할아버지가 있던 방이야. 기원이지.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이게 결국 137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9칸이 무너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칸이 아예 무너지면서 열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근데 알 수 있나 나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불타는 언어. 이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 노트가 곧 이 사람이거든요. 이 노트에 자신의 언어를 적으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노트가 없으면 자기도 없는 거야. 근데 이 노트가 불타면서 끝나는 거지. 예. 근데 이건 이제 뒷얘기도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 이 유리의 도시가 마츠켈리를 읽어내기에 중간으로서 그 메타적으로는 꼭 봐야 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작품이니까는 가독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어원과 아스르폴립의 중간에 딱 위치하는 작품이니까 저는 꼭 보기를 추천한다. 네. 오늘 이제 마츠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배트맨 이어원이랑 유리의 도시 생각지도 못한 조합으로 네. 작품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고 아마 유리의 도시는 지금 절판돼 있기 때문에 사시려면 중고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유리의 도시 마츠켈리라고 치면은 구글에 그래도 이미지는 조금씩 나와요. 한국에 이미 정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이 방송 같이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네. 그래서 이 유리의 도시는 그러니까 배트맨 더 이어원은 아무래도 그 글을 프랭크 밀러가 썼으니까. 네. 근데 이 유리의 도시는 포로스트의 원작이긴 하지만 데이비드 마츠켈리가 엄청나게 자기 색깔을 많이 넣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보면은 좀 재밌어. 이 표지가 뭐냐면은 이 만화 미메시스 버전의 60페이지의 마지막 그 컷이에요. 네네. 근데 이 만화가 주제가 뭐라고 했죠? 언어. 그렇죠? 언어를 가지고 나를 찾는 얘기잖아. 이 장면이 뭐냐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창문에 비춰서 다다다닥 하면서 자기가 투영되면서 이게 막 여러 명의 내가 투영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당연히 되게 심플한 메타지. 난 누구지?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냥 글 쓰는 사람인데 어떤 누군가가 가짜 의뢰가 와가지고 가짜 인물 역할을 해야 돼. 예를 들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주인공은 이름이 따로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폴 오스터냐고 물어봐. 전화로. 글 쓰는 사람? 글 쓰는 사람.
약간 사실 소설도 웃긴 거지, 그러니까 장난인 거지, 자기 장난.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처음엔 아니라 그래. 근데 그 전화가 계속 신경 쓰여서 전화가 계속 와.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엔 자기 폴 오스터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탐정 일을 의뢰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탐정으로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텅 빈 나, 가짜인 나가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인 거야. 이 수많은 내가 비치는 장면이. 근데 이거를 이제 표지로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주제인 거야, 주제.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그래도 한 번 더 꺼냈냐면 이 기조와 논조가 아스트레스 폴립에서 이어져. 그거는 그치. 이따가. 네. 잠시 쉬고 와서 이제 아스트레오스 폴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